2025년 1월 27일 맞나요? 맞습니다. 네. 축미기 394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준입니다.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플로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축미기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 루커와야 함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사가 하나 생겼는데요. 축미기는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텝퍼포머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빅북과 함께합니다. 오, 잘 하시나 하다가 마지막에 함께합니다를 저시면 어떡해요? 앞에 거는 다 됐는데 어려운 거 다 넘기시고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얘기 안 돼. 이게 안 됐네. 자, 광고 문의 및 협력사 문의는요,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시피 그라운드 빅북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라운드 빅북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뭐 설명을 좀 한 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옵타라는 사이트가 있죠. 네. 즉 이제 데이터 사이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인데, 이 옵타 브랜드에서 데이터 브랜드에서 이제 축구 데이터를 공급 업체 중인 스탯 퍼포머의 그 스탯을 저희가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 미팅도 하고, 네. 저 이제 대표님이랑 한 2번 만났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경기 리뷰에 좀 녹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리뷰에서 스탯을 저희가 주로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각 자료가 있는 게 훨씬 더 영양가가 있잖아요. 풍성해지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데이터들도 활용을 해서 더 양질의 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빅풋을 활용한 이번 첫 번째 화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기 리뷰가 총 2개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라이트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메인을 2개나 잡고 가는 바람에 오프닝 토크는 일단은 뭐 빠르게 스킵을 하고 네. 바로 경기 리뷰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저희가 주말에 있었던 가장 큰 경기였죠. 맨시티와 첼시의 매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난 개막전에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맨시티가 2대0으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찌됐든 시즌이 반 정도 지나긴 했고 또 양 팀의 분위기가 그동안 사뭇 다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벌써 띄울까요? 아니면 좀 네, 이따나?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띄우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선발 라인업인데 일단 좀 특이점으로 할 수 있다면 맨시티는 영입생이었던 후사노프와 마르무시를 바로 선발 라인업에 기용을 했습니다. 이제 또 누네스가 라이트백으로 들어왔고 네. 중원에 코바치치, 귄도안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좀 배치한 게 좀 인상적인데 네. 이게 아마 저희가 스포티비 그 화면상으로는 4-2-3-1로 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확히 게임 안에서는 마르무시가 왼쪽 윙어로 가는 4-3-3 내지는 4-1-2-3 정도의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코릴과 엔조가 좀 부상으로 이탈해 있었는데 일단 오늘 복귀를 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고요. 울브스전에 맹활약을 했던 임대 복귀생 찰로바가 오늘도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후사로프랑 마르무시가 둘 다 나온 게 저는 조금 많이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놀랐어요. 펩 가르디올라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데 있어서 선수들을 이적한 다음에도 바로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선발 라인업에 투입을 한 거 보면은 최근 스쿼드에 좀 많이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이 선수들을 좀 원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주중 챔스에서 그 디아스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도쿠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공식적으로 떠 있진 않던데 이게 매치핏 이슈인지 아무래도 명단에서 계속 빠져 있었어요, 오늘 경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두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들인 후사노프와 마르무시가 바로 선발 라인업에 합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경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후사노프 얘기를 해보자면 04년생의 젊은 센터백이죠. 네. 랑스에서 넘어왔는데 상당히 좀 고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중압감 때문인지 2분 만에 볼 처리를 미스하면서 실점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이후에도 멘탈 나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스나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경기 초반에는 뭐 후사노프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쓰럽다. 얼굴도 좀 앳된 친구가 이 표정이 너무 잘 드러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구나.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오늘 경기에서 뭔가 사고가 한번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터졌죠. 저는 근데 그거보다 그 우즈베키스탄 축구 팬들도 많이 충격이 심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첫 프리미어리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그렇죠. 따지면 박지성이 첫 경기 선발로 나와서 뭐 맨유 자책골 시절에 넣은 거네. 첼시가 됐든 그 타이틀 경쟁팀이랑 붙어서 시작하자마자 미스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와 우리 입장에서 어땠을까라는 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은 또 프리미어리그 출신이 이번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의 또 아시아인으로서 또 관심이 좀 가지게 되면서 좀 보게 됐는데 초반에 좀 져니까 내 마음의 한편이 불편하더라고. 이게 같은 나라는 아닌데. 그냥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좀 있어요. 또 워낙 계속 어린 비춰줬잖아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산호프가 초반에 이런 실수, 그것도 사실 이런 실수가 너무 어이없는 그렇죠. 실수를 하다 네. 보니까 참 이 친구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맨시티가 어쨌든 20분 지나서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후산호프 역시도 팀과 함께 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중반부 넘어갈 때는 자신들의 장점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뭐 전진 패스를 해준다던가 뒷공간 커버를 빠르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측면 수비에 가담해서 윙어에 대한 협력 수비를 펼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후산호프가 뭔가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래서 축구 팬들이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살짝 경기 내용이긴 한데 첼시가 후산호프를 초반에 이렇게 실수했으면은 더 노려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선제골 이후에는 첼시가 살짝 압박 기준서를 낮춘 부분이 없지 않아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냥 계속 공략해서 그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쿠쿠렐라가 미스로 계속 그렇죠. 실점 허용했던 것처럼 꾸준히 노렸으면은 더 아마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첼시가 그 전반전에 이렇게 후산호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좀 봤다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몇 번 정도의 이런 기회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속적으로 이 선수를 괴롭히는, 왜냐면 3분 만에 옐로우 카드 받았는데 맞죠. 한번 뭐 이 선수가 좀 파이터 기질이 좀 있는 느낌에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번 좀 더 좀 괴롭히는, 좀 더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쳐주는 이런 플레이들만 했었으면 후산호프가 첫 경기에서 아주 크게 실수를 퇴장까지 당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대처를 하고 또 안정세를 잘 찾아가면서 후산호프가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산호프 스탯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또 그라운드 빅풋에서 제공해주신 좀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라운드 빅풋 자료를 한번 저희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 됩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후산호프의 첼시전 스탯인데요. 평점이 풋몹 기준으로는 5.3점이 나왔고 패스 성공이 48개 중에 41개, 그래서 85%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고 터치 53회, 공격 지역 패스 2회, 차단 1회, 클리어링 1회, 리커버리 2회, 경합 성공은 25%로 좀 낮았네요. 그리고 전진 패스 시도가 어쨌든 11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펩이 영입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전반전이 아니었나, 첼시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 혼란이 있었던 초반을 제외하면은 이후에 안정세를 찾았을 때 후산호프의 모습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리고 그리고 그 전진 패스 한번 그죠. 전진 패스도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언급을 한번 하긴 했지만 이 전진 패스가 이 선수의 장점 중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이 장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뭐 되게 종적인 패스, 그러니까 횡적인 패스 자체는 그닥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냥 데뷔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다. 근데 이렇게 또 패스맵으로 보니까 중앙으로 가는 패스 자체들은 다 실패한 모습이 나오네요. 네. 이제 경기 초반에 아예 극초반에 후산호프가 실수하기 전에 좀 인상적이었던 전진 패스로 맨시티가 어쨌든 슈팅까지 연결 짓는 장면이 있긴 했거든요. 아마 펩이 센터백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선수가 팀에 녹아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또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경기만 보고서 센터백을 좀 평가하기는, 만약 사실 모든 축구 선수도 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경기만 보고 판단하기 너무 어렵지만 확실히 이 선수가 전진 패스 능력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근데 이런 스탯,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다 감안하자면
첼시전 이거 어렵습니다. 첼시전 어렵고 그리고 처음 뛰는 거고 그리고 펩 축구에서 이제 흔치 않은 형태로 뛰다 보니까 사실 되게 고민거리가 많은 첫 경기였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나온 스탯들이 뭐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이번 경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뭐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데이터만 보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후산호프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다음 이적생 마르무시가 있었죠. 네. 등번호 7번의 마르무시는 74분을 뛰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습니다. 좌측 윙어 내지는 325에서의 좌측 메짤라 정도에 위치하면서 이제 첼시를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했고요. 특유의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나 드리블 돌파 여기에 더해서 상대 수비진의 파울을 이끌어내거나 수비 가담까지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사실 약간 옵사이드에 걸린 것 빼고는 맨시티 팬들이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그 데뷔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마르무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 프랑크푸르트에서 뭐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엄청 잘하던데요. 네. 사실 저는 7번 달 정도인가도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7번 달아 되겠더라고. 이게 이적료 자체도 사실 7,500만 유로였나요? 그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좀 비싼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워낙에 좀 센세이션한 선수였다 보니까 7번을 달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와서도 어쨌든 맨시티에 적응하는 게 좀 이슈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신이 얼마나 빠른 선수인지 얼마나 좀 번뜩이는 선수인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던 전반 데뷔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후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맨시티답지 않은 공격 전개가 이번 경기에서는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템포가 느리기보다는 빠른 템포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강점을 드러내는 마르무시가 큰 적응 없이 빠르게 맨시티에 녹아든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마르무시 스탯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플레이 포지션은 확실히 왼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평점이 풋몹 기준 7.2점 패스 성공률은 11개 중에 10개를 성공하면서 91%에 달했고요. 기회 창출 1번, 빅찬스 메이킹 1번, 슈팅이 2번, 그리고 그 XG 값은 0.15에 달했습니다. 터치 28회를 하는 동안 드리블 성공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오프사이드가 3번, 리커버리 3번, 태클 성공률 3번 중에 2번 하면서 67% 이런 정도의 스탯을 남긴 마르무시였네요. 사실 이것도 스탯만 이렇게 보니까 뭐 스탯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이 선수를 스탯을 이렇게만 보면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 많이 보여주기도 그렇죠. 했고 또 이 선수가 반대 전환 즉 이제 공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 다른 편으로 넘기는 그런 반대 전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이 좋은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반대편으로 찔러주는 이런 패스들이 좀 나쁘지 않은 선수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프랑크푸르트 출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의 사례들을 대입해보면은 조금 불안하다는 평이 은근 많았잖아요. 특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이동한 프랑크푸르트산 공격수들이 더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걸 생각을 하면은 마르무시 역시도 이번에 맨시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앞선 선수들보다도 잘했던 게 마르무시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뭐 마르무시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환상적이지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시티 이적생들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리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은 후사노프의 사고가 터진 이후 약 20분간은 첼시의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앞서 예준이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첼시가 그때는 좀 전방 압박을 하기도 하고 상대 실수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첼시 쪽에 기회가 좀 생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지만 첼시가 그때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약 20분쯤에는 맨시티가 또 안정세를 찾았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양 팀의 게임 플랜이 좀 맞부딪히는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의 게임 플랜, 맨시티의 게임 플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볼 전개 시에 4-1-2-3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으나 지공 시에는 라볼피아나를 활용해서 3-2-5 전형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주로 코바치치가 라볼피아나 롤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대 압박 숫자가 늘어나면 귄도안, 실바, 포든 등이 좀 가담해주는 형태로 상대 압박을 좀 분산해주려는 모습이 있었고요. 후사노프의 빌드업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목적, 여기에 더해서 후방 숫자를 확보하면서 첼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이나 역습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패배였습니다. 일단 뭐 이 후사노프의 그 압박을 좀 데이터를 좀 보려면 이게
평균 포지션, 에버리지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맞습니다. 포인트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라운드 비프과 함께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더라도 맨시티가 어쨌든 윙백을 좀 높게 올려서 센터백 위주로 빌드업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처음에 4-2-3-1로 시트상으로 표지가 되어 있었는데 미드필더 3명이 좀 나란히 서 있으면서 4-3-3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가운데 미드필더로 나왔던 코바치치가 빌드업 시 센터백 사이로 좀 내려오는 포지션을 좀 잡아주면서 첼시가 전방 압박을 하거나 역습을 하려는 상황에 좀 대비하려는 의도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첼시가 4-4-2 전형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 센터백 2명이 그대로 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라도 코바치치를 밑으로 내려서 후방에서 3대2 수적 우위를 만들려던 모습이 나왔죠. 확실히 이런 좀 포지셔닝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좀 중원에서 숫자를 많이 두면서 압박을 풀어나오려고 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였다는 거 네. 같습니다. 여기에 코바치치의 볼터치 맵도 또 있는데 이 터치 맵을 보시더라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치면 6번 정도 내지는 센터백 사이의 위치에서 가장 많이 볼터치를 가져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만약에 실바라던가 귄도안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좀 벌려주면서 빌드업을 도와주려는 의도도 좀 보였던 맨시티입니다. 일단 뭐 코바시치가 이 빨간색 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에 좀 커버해야 될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코바시치 선수가 이 자리에서 많은 활동을 좀 가져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와 이런 스탯 좀 보니까 한번 특이한 거 한번 볼까? 아무래도 근데 맨시티가 하프라인 지점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공을 돌리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거의 최후방에 가까운 위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코바치치가 다른 경기들보다 더 내려와서 6번 미드필더지만 나볼피아나처럼 후방에서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좀 많이 확인할 수 있던 자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좀 특이한 게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생각했던 라인을 좀 올린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에 이제 네. 좀 선수층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버 범위가 조금 넓어지더라도 조금 라인을 앞으로 끌고 가면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상대 공을 뺏고 공격을 하는 패턴을 많이 가져갔는데 코바시치의 이런 포터치를 좀 보면 좀 후방에 있다 보니까 라인이 어느 정도는 좀 조절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니면 요즘 펩은 좀 이렇게 하는 건가? 아무래도 빌드업 구조는 뭐 상대에 따라서 또 시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제가 기억에 나는 패턴들은 뭐 아칸지가 올라가서 빌드업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니면 칸셀로가 있었을 때는 인버티드 풀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어찌됐든 코바치치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해줬다는 부분이 저 파란색 점이 패스한 점인데 저 부분이 아무래도 딱 저 자리에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맨시티의 빌드업 구조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맨시티 이번 경기 노림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4-4-2 전형을 활용하는 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바치치를 내려서 후방에서 3대2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리고 마르무시강 포드니 양 윙포드로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다른 맨시티의 윙포드들과 다르게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맨시티의 양 메잘라와 함께 중앙에서 조금은 수적 우위를 형성하면서 첼시의 4-4-2 블록을 뚫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첼시가 아무래도 좀 종행 간격을 많이 좁혀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첼시에게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도판 2번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첼시는 예상과는 달리 마레스카가 전방 압박보다는 좀 지역 방어를 선택하는 양상을 띄었어요. 뭐 수비를 보시면 4-4-2, 4-2-4, 때에 따라서 6-4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수비 전형을 다양하게 구축했는데 결국 골자는 미들블럭을 활용한 중원 차단이었습니다. 이제 3-2-5 전형으로 빌드업하는 맨시티를 상대로 횡간격 그리고 종간격을 탐탐하게 좁히면서 중앙을 통한 볼 전개를 상당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의도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맨시티의 중원 퀄리티와 숫자가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중앙으로 전개되는 빌드업을 좀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들어오는 빌드업 차단. 확실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레스카가 가지고 온 컨셉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거 저는 보면서 딱 생각났던 게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활용하는 수비 대형이랑 거의 유사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접근 방식이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첼시는 후방에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근데 리버풀은 뭐 예를 들어서 반다이크, 코나테, 알리송이잖아요. 근데 첼시는 지금 찰로바, 코릴, 산체스입니다. 딱 그 선수의 이름만 들어도 살짝
그 퀄리티 질적으로 봤을 때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자체는 조금 너무 이상적인 선택이지 않았나. 근데 이게 뭐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게 결국에 이제 맨시티의 중원을 좀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안에서 보면은 사실 저 도판보다 더 촘촘했던 게 지금 제가 어쨌든 양쪽 윙백에 대한 윙어의 대응을 표현하려고 저렇게 벌려놨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미드필더진도 촘촘하게 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측면으로 볼이 가면 거기에 대응되는 윙어들이 딱 붙어주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됐기 때문에 마레스카는 어찌됐든 뒷공간이나 측면 공간을 좀 내주더라도 중앙을 통한 볼 전개라든지 아니면 공격진의 사이 침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견제하려는 듯한 의도를 좀 띄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지고 네. 있지만 중원에 대한 압박 정도는 그렇죠. 딱 무조건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레스카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홀란드를 상대로 이게 뒷공간을 이것도 너무 큰 리스크긴 하다. 그렇죠. 사실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전술이었던 게 이게 효과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결국 5백, 6백으로 내려앉았을 때 윙어가 수비진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윙어는 아무래도 저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옵사이드 라인 형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그것을 수행할 것이냐. 거기에 더해서 측면 공간을 아무래도 열어주다 보니까 그 사이 공간이 벌어지지 않고 측면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첼시의 오늘 경기 수비 전형이었죠. 이거는 조금 말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좀 뒷공간에 대한 커버 범위가 넓어진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좀 그런 장면들도 좀 본 것 같아요. 홀란드가 공을 잡고 버텨주고 양 사이드에 포든이나 아니면 마르무시가 들어와가지고 내주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 종종 보였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도 어찌 보면 이 뒷공간이 좀 뚫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중원을 잡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다라고 정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에 책임지지를 못했다. 로 얘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첼시의 맞춤 전술에 대응해서 맨시티의 펩 역시도 맞춤의 맞춤 전술을 또 바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뒷공간 리스크를 과르디올라 감독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첼시의 미들블로그로 인해서 중원 전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이렉트한 롬패스 전개로 이를 좀 파괴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후방 자원들의 킥력, 특히 에데르송이 여기서 많이 관여를 하고 홀란과 마르무시의 스피드가 결합되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야, 근데 아까 이게 제가 설명한 그 장면이죠. 뭐 홀란드가 공을 잡고 있던지 아니면 옆으로 찔러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홀란드도 같이 뛰어 들어가면서 뒷공간을 활용하는 거. 확실히 에데르송 선수가 킥력은 뭐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종종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마르무시가 첫 번째 터치할 때도 이런 장면 비슷하지 않았나? 그렇죠. 뭐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술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첫 장면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뒷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했던 패턴이 좀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맨시티의 3골 모두 이런 패턴에서 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전반전에 나왔던 동점골은 귄도안의 롱패스와 누네스의 침투에서 시작되었고요. 우려했던 라인 컨트롤에서 이제 마두에케가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첼시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나왔던 2골 역시 홀란이 중앙에서 버텨주고 코릴이나 찰로바가 매치업을 해주는데 결국 그 상황에서 롱패스가 넘어오다 보니까 다이렉트하게 좀 먹히는 모습들이 나왔던 첼시였죠. 네. 일단은 뭐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 기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런 식의 공격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마르무시를 영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티의 공격이 후반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직선적인 선택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무시라는 카드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선수기도 하고 맨시티에 앞서 언급했듯이 홀란이라든지 포든이라든지 그바르디올이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직선적으로 나갔을 때 강점을 가진 선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티가 후반기에 얼마나 많은 롱패스를 활용할지도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라운드 빅풋에서 또 시각자료 제시해 주셔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맨시티가 올 시즌 롱패스 시도가 되게 많은 팀은 사실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 시즌 평균 롱패스 시도가 14.9회 그리고 롱패스 성공이 5.6개였는데 이번 경기만 보더라도 롱패스 시도가 32개 그리고 성공이 12개로 사실상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었거든요. 이거는 맨시티가 올 시즌 보여주던 게임 플랜이나 경기 양상과는 확연히 다른 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첼시전을 앞두고 이런 롱패스 시도를 많이 하고 또 롱패스 성공도 많이 가져갔는데요. 확실히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이게 첼시를 향한 맞춤 전술이었을까 아니면은
마르무시도 데려오고 후사노프 이제 전진 패스가 좋은 후사노프도 데려왔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후반기에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컨셉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경기 시작할 때 나왔던 말씀해주신 후사노프의 전진 패스를 활용한 다이렉트 공격도 그렇고 첼시의 맞춤 전술에 대응하는 이런 대응책도 그렇고 확실히 후사노프나 마르무시 이런 선수들이 들어온 것에 있어서 펩이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머릿속에 있었던 듯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맨시티 기준으로 좌측보다 우측의 성공률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네. 빨간색이 조금 왼쪽이 더 많다.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첼시의 후방에서의 문제점이 어딘지 또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우측에 위치하는 찰로바나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경합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롱패스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대여가 가능하지만 리바이 코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이런 경합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렇게 맨시티가 우측면이죠. 우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확실히 강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뭐 맨시티가 더 잘 활용했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는 또 첼시가 잘 대응을 했냐 못했냐로도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두 감독 모두 사실 상대에 대한 대응책을 어느 정도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마레스카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맨시티의 대응책을 확실히 20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승부를 가른 것은 말씀해주신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맨시티가 철저한 아이솔레이션이나 전술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2대1 상황을 계속 만든 거라면은 저거는 이건 맨시티의 전술적인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득점 장면 이런 거를 보더라도 혼란이 그냥 1대1로 승부하다가 골 넣고 그죠? 아니면 버텨주다가 포든한테 내주고 이런 장면에서 골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수적 우위보다는 질적 우위에서 좀 차이가 발생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혼란이 상대 수비진과의 매치업에서 줄곧 우위를 보여준 반면에 첼시의 잭슨은 최악의 경기력으로 61분 만에 교체되었고요. 그바르디올 역시 측면에서 1대1 상황을 많이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질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롱패스 전술의 핵심이 된 에데르손과 달리 산체스는 최악의 실수를 남기면서 패배의 원흉이 된 것도 아무래도 이 팀 간의 전술적 내지는 질적 차이를 좀 보여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먹힌 게 첫 번째 골인가 두 번째 골입니다. 두 번째 골? 그게 혼란이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좀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이게 아예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뒤에 수비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산체스가 자기가 나와서 처리를 할 거였으면 그렇죠. 끝까지 나왔어야 돼. 아니면 빨리 들어가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판단이 너무 느려졌고 이 판단을 위해서 홀란드가 뭐 손쉽게 넣었다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공격 찬스가 좀 너무 오픈이었기 때문에 홀란드가 이 정도의 클래스는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너무 잘 넣었다.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사실 혼란이 찰로바의 매치업에서 승리를 해요. 찰로바가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좀 더 넓게 시야를 넓혀보면은 그 주변의 수적 우위는 확실히 첼시한테 있었습니다. 맨시티의 백업 선수들보다 첼시의 수비수들이 훨씬 더 빨리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령 찰로바가 넘어졌더라도 산체스가 제자리에 있었다면은 충분히 수비 커버가 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골대가 비어있다 보니까 혼란이 찰로바를 제끼는 순간 그냥 빈 골대가 열려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된 것이 사실 좀 탄식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맨시티가 특히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후반전에서의 중원 에너지 레벨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첼시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소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맞아요. 나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저 말을 듣고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공존을 하는데 먼저 마레스카를 약간 변호해 보자면 그 초반의 경기 분위기는 저는 예상 밖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시간에 득점을 한 거는. 네. 만약에 후사노프가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경기 시작부터 사실 이런 양상이 펼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첼시의 그런 미들블럭이 어느 정도 맨시티의 플랜 A를 억제하는 듯한 느낌도 저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마레스카 이런 맞춤 전술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후사노프가 사고를 치고 맨시티가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마레스카가 저는 임기응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자신들의 오늘 전술은 이거였지만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는 우린 전방 압박하자. 너 지금 미들블럭 할 때 아니야. 그냥 올라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맨시티가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도록 첼시가 개싸움을 유도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직전 경기 파리전만 보더라도 맨체스터 시티가 후반전에 완전 무너졌잖아요. 주앙 네베스라든지 비티냐 뭐 이런 선수들이 어린 자원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에너지 레벨에서 시티의 이
맨시티의 코바치치라든지 뭐 더브라이너라든지 베르나르도 실바 같이 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후반전에 에너지 레벨이 딸리면은 네. 그거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첼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할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까지 얘기해봤는데 이제 감독에서도 사실 퀄리티 차이가 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죠. 마레스카가 이렇게 경기 운영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펩은 상당히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급격히 흔들렸잖아요. 사실 감독 역시 같이 멘탈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급해지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들이 볼을 갖고 있을 때 템포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첼시가 미들블럭을 형성하는 그 상황에서 팀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옐로 카드가 있던 후사노프를 이른 시간에 교체해준 것, 그리고 상대 맞춤 전술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맞춤에 맞춘 전술 이걸 만들어내면서 역전승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펩의 경기 운영이 오늘 경기는 상당히 노련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펩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8일 원정도 있었고 8일 원정 경기였잖아요. 네. 원정 경기도 있었고 또 이 첼시전을 또 바로 앞두고 있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맨시티가 앞으로 일정이 조금은 안 좋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부담이 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자원 2명을 바로 써야 되는 상황도 사실은 펩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노련함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첼시하고 맨시티의 경기에서 스탯을 좀 살펴보면 XG값만 해도 맨시티가 더 높은 우위를 가져가기도 그렇죠. 했고 슈팅수 그리고 유효슈팅도 15개, 6개로 또 우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점유율 과정에 있어서 56.3을 가져갔는데 이제 그라운드 빅벗에서 알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가 이제 필드 틸트 발음이 어렵죠? 필드 틸트를 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필드 틸트라는 자료를 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필드 틸트가 사실 뭐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점유율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터치 내지는 패스를 한 수치와 상대 팀이 우리 진영에서 터치 내지는 패스를 한 수치를 비율로 어쨌든 비교를 한 건데 오늘 경기는 어쨌든 맨시티가 점유율뿐만 아니라 필드 틸트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않은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력에서 이거는 첼시가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냥 맨시티가 더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필드 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로 가서 뭐 경기력 그리고 공격력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뭐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데이터 수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 정도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다음 경기에서 얘기할 토트넘 레스터 경기를 보면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대 박스 안 터치 숫자를 비교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양의 관계로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맨시티 상대 박스 안 터치가 26번, 첼시가 22번이었는데 얼추 유사한 수치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상대 진영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볼을 잡고 경기를 풀어가고자 했는지를 좀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유율이 높으면은 후방에서 계속 공만 돌려도 점유율은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지표 자체는 그 후방에서 공을 돌리는 작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시티하고 첼시의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맨시티가 그래도 4위를 다시 달성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중파리에 패배하고 부상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맨시티의 분위기가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경기 전에도. 그런데 첼시 상대로 올 시즌 더블을 기록하면서 혼전 속에 4위에 안착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살펴보면 사실 지난 연말이 되게 최악이었잖아요. 최악이었지. 펩 하에서 유례없는 부진을 맛봤는데 그 흐름에 비해서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적 시장도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맨시티로 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마르무시하고 후사노프가 좀 돌아온 건 아니죠. 이적을 영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또 펩한테는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맨시티는 딴 거보다 이후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그 이후에 아스날 원정 그리고 FA컵 그리고 뉴캐슬, 리버풀, 토트넘 원정으로 이어집니다. 리버풀, 토트넘 경기. 네. 토트넘 뭐 빼도 되고. 토트넘 원정이 근데 좀
맨시티가 또 약했잖아요. 약간 네. 인간 상성 느낌이 나니까. 아 괜찮아요. 뭐 강등권 팀을 상대로 뭐. 직접 맞대결에서 4대0으로 이겼는데. 에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아니 뭐 앞으로 일정이 좀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도 있고 네. 좀 부담되는 게 결국 이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추후에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게 되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짜증난다. 2경기 더 해야 되니까. 2경기 더 해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맨시티는 승리하지 못하면은 떨어지는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이제 또 원정팀 첼시를 좀 살펴보면 6위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첼시가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빅4는 그냥 들 줄 알았어. 너무 잘해가지고. 11월까지는 사실 우승 경쟁을 했죠. 그런데 에버튼전을 기점으로 리그 7경기에서 1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상승세를 이끌던 잭슨의 폼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연이은 부상에 더해서 마레스카의 임기응변 이슈도 이제 수면으로 떠오른 만큼 조금 팀이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스트라이커 문제로 인해서 지공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처럼 파머가 부진하다면 사실 공격이 거의 안 풀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팀의 밸런스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마레스카가 팔머에게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첼시도 일정이 뭐 사실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맞아요. 사실 그 1승 3무 3패를 하는 기간 동안 상대 팀들이 되게 빡세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타이트한 경기도 있었지만 충분히 승점을 3점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경기들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는 좀 죽음의 일정에서 첼시 입지가 사실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최근 본머스, 뉴캐슬, 노팅엄 이런 팀들이 가세하면서 이렇게 빡세게 챔스 경쟁을 했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 정도의 로 이렇게 잘했던 팀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한 팀이 잘해. 한 팀이 한 팀. 그래서 한 팀이 밀려나서 뭐 흔히 말하는 빅식스가 그렇죠. 한 명 밀려나는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야 3명씩 이렇게 잘해버리면 이거는 쉽지가 않아. 그렇죠. 저는 요즘 달에 더 느끼는 게 어렵다. 프리미어리그 진짜 어렵고 또 흔히들 어느 정도 이름 날렸던 감독들이 오는 거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얘기랑 뭐 비교하면 좀 그러긴 하겠지만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셀틱에서 그렇죠. 끝발 좀 날리고 네. 또 심지어 뭐 아시아 쪽에서는 센세이션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될 정도로 되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던 감독인데 이 감독도 흔들리고 있고 또 마레스카도 2부에서 레스터를 이끌고 굉장히 좋은 축구하면서 좀 팀을 잘 만들어 나갔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오면서 잘 나가다가도 이게 한 시즌을 결국 길게 봤을 때는 힘들다. 아모림도 마찬가지고. 아모림도 그렇고 아모림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름들은 뭐 끝발 장난 아니게 날렸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중하위권 팀들도 감독 네임드가 굉장히 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유로파리그 우승했던 글라스너가 있고 뭐 소튼에도 유리치가 있고 야 유리치도 그치. 네, 뭐 본머스에도 이라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무래도 다른 팀들보다 좀 많이 다른 리그보다 많이 빡세니까 승점 관리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뭐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를 봤을 때 느꼈던 점이 어떤 거였냐면 그래도 일부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팀빨이 좀 있지 않냐 라는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시즌을 이렇게 잘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장기간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프리미어리그가 감독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살아남는 감독들이 오히려 대단한 감독들이다. 에디아우 같은 감독 사실 꽤 오래 뭐 잘린다 이래도 꽤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참 프리미어리그 어렵다. 이렇게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레스카가 빨리 좀 정신을 차려야겠네. 차려야죠. 사실 근데 영입 뭐 2부에서 영입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팀 밸런스를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건 2부에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토트넘 대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사실 이 경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치고 나가려 했어요. 그거 사단 안 나면 그냥 넘어가려고도 한 경기인데 해야겠더라고요. 예. 일단 토트넘 레스터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만 조금 바꿀게요.
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첼시랑 맨시티 경기는 전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경기는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레스터도 솔직히 이겨서 망정이지 그렇게 잘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라인업부터 살펴볼게요.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스펜스랑 메디슨이 둘 다 이번 경기에서 약간의 몸 상태 이슈로 인해서 부상으로 빠졌고요. 돌아온 선수는 없고 이번에 또 스펜스와 메디슨이 빠졌습니다. 뭐 자꾸 한 명씩 없네. 이게 안 돌아와. 좀 심하게 안 들어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벤치를 보시면은 1군 선수가 레길론 하고 비수마가 끝이에요. 근데 이게 레길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 플랜에 없었고요.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교체로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어서 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진짜 그냥 딱 1군 베스트 11만 낼 수 있는 정도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11명 남았어 선수가. 네, 선수가 진짜 11명 남았고요. 뭐 양민혁 선수 이름 안 들면 안 될 정도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랭크셔, 뭐 무어 뭐 이런 식으로 유스 팀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1월에 이적 시장 전에 임대를 보낼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이제 토트넘 유스 친구들 중에 뭐 몇몇 친구도 좀 보내려고 해요. 뭐 랭크셔나 이런 선수, 최정만 스트라이커, 랭크셔 이런 애들 좀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을 조금 활용하려고 해서 활용해서 이 친구들 좀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보내는 게 맞냐라고 얘기도 은근 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쿼드 짜기 자체가. 유스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벤치에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경기 끝나고 또 히샬리송이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토트넘의 스쿼드 운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전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여기까지 하고 레스터로 넘어가면은 레스터는 지난 경기에서 마비디디가 바비디디로 바뀌었다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동일한 라인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저 좀 깜짝 놀란 게 저 아이유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나 깜짝 놀랐어. 나 아이유라고 하길래 네. 내가 모르는 아이유가 있나 보다 했는데 여기 있더라고. 조던 아이유. 근데 사실 아이유의 활약이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바니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뭔가 둘이 주착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모론으로 가나요? 네, 이제 저희가 인게임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화면 좀 조정하고 갈게요. 네네. 네, 인게임 리뷰로 들어가면은 오늘도 토트넘은 전방 압박 얘기를 해야 돼요. 토트넘은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가져가면서 레스터의 후방 자원들을 위협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맞는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드는 게 주중에 유로파리그 치르고 왔잖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부상으로 대부분의 스쿼드 자원들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다음 팀 레스터네? 좀 할만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전방 압박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우선 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의 변화가 뭐 사실 세부적인 변화는 저는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기조가 변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을 이적을 갔을 때 게리 네빌과 한 인터뷰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포스테콜로 감독에 대한 전술에 대한 얘기를 게리 네빌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제 다이어가 하고 이제 자신이 축구하는 방향성을 좀 중시로 축구를 한다. 즉 이제 같은 전술 훈련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 축구 전술을 펼치기보다는 자신의 것이 우선인 감독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후에도 뭐 좀 나는 내가 봤을 때 좀 세부적인 부분은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선수의 기용에 따라 이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따라 또 다시 그 인터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일단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좌측 사이드백인 크리스티안센이 오버래핑을 자제하고 저스틴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위처럼 3-2-4-1 대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럴 때 토트넘은 3톱이 레스터의 변형 3백을 그대로 데인마크하고 그리고 양 맷잘 라인 베리발과 사르가 레스터의 투볼란테라고 할 수 있죠. 수마레와 윙크스를 데인마크하면서 이 최후 자신들의 진영이 아닌 상대 진영에서도 동일한 숫자를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이제 뭐 전방에 있어서 5명 그리고 후방에 있어서 5명을 총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이 선수들을 데인마크를 가져가면서 상대의 빌드업 패턴을 조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가져갔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닌 저 후방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스틴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아예우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그림이 자주 그려졌던 레스터거든요. 이럴 때 순간적으로 엘카누스와 아예우가 벤탄쿠르를 상대로 2대1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이지선다로 플레이를 해라. 가장 대표적인 축구에서 많이 얘기하는 네.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옛날에도 계속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적 우위가 나오는 장면들이 토트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뭐 수정할 생각이 없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벤탄쿠르 입장에서는 뭐 엘가누스를 막아야든지 아니면 뭐 아이유를 막든지 간에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돼야 돼요. 네, 근데 이 그렇죠. 선택에 대해서 선수가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공은 뺏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이면 일단은 뭐 벤탄쿠르 선수 탓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즉 이 장면이 수비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수비 장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눈에 너무 많이 보인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저는 아예요하고 저스틴 이 장면에서도 네. 그레이한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순간 또 그레이는 또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무조건 수정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고 이거는 포스글로 감독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사실 이게 아예 터무니없는 전술은 아닌데 사실 이것이 수행이 되려면은 저 아이유나 저스틴을 그레이나 벤탄쿠르가 땡겨서 막을 수 있는 체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바르셀로나나 뮌헨처럼 좀 높은 라인을 형성했을 때 뭐 오프사이드 라인을 형성한다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맨투맨 스위칭을 바꾼다던가 그런 좀 체력이든 전술적 준비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토트넘 경기를 보면은 그런 짜임새 같은 게 크게 보이지 않고 딱 그냥 전방 압박에서 손흥민만 뒤지게 뛰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 뚫리면은 바로 저 위험 지역에서 수적 열세에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리스키함만 두드러지는 그런 전방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방에 대한 수정은 어느 정도 진짜 필요한데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데 이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전반전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레스터의 질적 차이야 그리고 그렇죠. 토트넘의 질적 차이를 살펴봤을 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죠. 맨시티였으면 이- 개털렸다. 이거는 아무래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 앞서 언급했던 아예우의 퀄리티 문제. 아예우가 저렇게 안으로 좁혀 들어올 때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템포를 끌다 보니까 토트넘의 수비진들이 돌아올 시간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소유권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뭐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엘가누스나도 겹치기도 하고 또 저스틴이랑도 이제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원투를 만들어줄 때 아이유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뭐 위쪽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엔 자신의 퀄리티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아이유가 여기서 좀 절거나 아니면 뭐 전다는 표현보다는 템포만 느려져도 네. 사실은 이거 뭐 그레이가 한번 쭉 가서 그쵸. 쭉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밴드에서 순간적으로 나와가지고 막아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유가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선 오래 뛰었지만 아쉽다. 네. 제가 좀 재밌는 기록을 하나 찾았는데 이날 아이유가 볼 경합 성공이 레스터에서 제일 많았고요. 볼 경합 패배도 레스터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만큼 좀 볼 경합 내지는 그 공격 상황에서 관여하는 절대값이 상당히 높은 선수였는데 절대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지상 공중을 합쳤을 때 50%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부터가 레스터가 아이유를 좀 많이 활용할 만한 상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뭔가 그 상황에서 볼을 뺏긴다던가 아니면은 경합 상황에서 볼을 내준다던가 이런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 자체는 레스터의 후방 자원들의 퀄리티 자체도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경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조금 더 짧게 풀어가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찔러줄 수 있었으면은 아이오에게 공간이 열렸을 텐데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아이오가 몸만 들이박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나중에 언급하려 했지만 부오나노테를 이 자리에 쓰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에서 가장 기술적인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왼발이에요. 부오나노테가.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좁혀 들어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각도가 오른발인 아이오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오나노테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전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최근에 반니가 계속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부오나노테를 기용을 안 합니다. 잘 안 쓰죠. 나올 땐 잘해요. 근데 임대생이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랑 뭐 기싸움을 한 건지 몰라도 안 듣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강등권 팀 중 하나인 레스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저는 경험하는 선수에 대한 무시는 못한다고 그쵸. 보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예로 그냥 일단은 이 선수가 좀 아쉽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래도 좀 경험이라든지 퍼포먼스라는 표현이라고 하면 되게 잘한 것처럼 느껴지긴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짬밥?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종종 가끔씩 되는 날이 있어. 아니, 네. 잡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예로 그래도 좀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다 보면 멘탈 터지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거 좀 붙잡고 가려면 뭐 아예 같은 선수가 필요하긴 하죠. 왜냐면 여기 스쿼드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여기서 많이 뛴 선수가 아예요하고 밍크스, 제이바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뭐 리드도 풀러면서 좀 뛰었나? 뛰긴 뛰었죠. 근데 뭐 되게 솔리드하진 않았고. 뭐 저스틴도 저스틴 레스터에서 뛰긴 했구나. 쭉 뛰었죠. 네. 다 뛰었네요. 근데 뭐 아예만큼의 그렇죠. 경험치를 나이가 쌓은 워낙 데는 있는 사실 선수. 없긴 해갖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레스터가 이러한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전반전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토트넘은 뭐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선제골 넣었어요. 뭐 어찌 하다 보니까 포로가 크로스 올려서 저 히샬리송의 헤더로 선제골 넣으면서 그래도 토트넘이 이기는 분위기로 흘러갈 줄 알았죠. 근데 그 포로를 얘기를 한번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수에 대한 퍼포먼스가 지금 사실 경기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퍼포먼스가 사실 이렇게만 유지만 돼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경기를 워낙 많이 뛰었으니까. 근데 얘도 조금 난사도 많이 하고 얘도 은근 슈팅 좋아서 골대도 맞추고 막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긴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아이러니한 선수 같아요. 되게 토트넘에서 공격 관여도가 높거든요. 음. 볼도 많이 잡는 편이고 뭔가 크로스를 한다던가 슈팅을 할 상황도 포로한테 되게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만약에 포로가 없고 그 자리에 만약에 유스가 있었다. 그랬다면 되게 좀 위험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건강에 띄워주는 건 긍정적이지만 막상 문전에서 볼을 잡거나 크로스를 올렸을 때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장면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서 볼을 잡았는데 터무니없이 옆골대로 슈팅 때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 팬들이 그래 너밖에 없다 하다가 너 나가라 이런 생각이 좀 동시에 들 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킥이 어느 정도 좋으니까 종종 보면 와 이런 킥들이 나와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게 느낌표였으면 반대로 물음표도 나와요. 이런 킥이 나와? 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결국에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지금 포로하고 손흥민은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많고 또 지금 부상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명만 넘어지면 진짜 큰일의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참 포로가 아이러니합니다. 뭐 사실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라서 그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수준인가? 그것도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포로는 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아놀드 아니에요. 포로는. 포로가 좋을 때는 진짜 잘하긴 하는데 네. 이 유지는 아니에요. 그 유지가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킥을 너무 과시하고 있는 듯한 장면들이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잘 찼든 잘 차. 그건 인정이야. 근데 그렇게 많이 해서 한 번 잘 차면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히샬리송을 향한 헤딩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잘 올렸어. 그렇죠, 잘 올렸죠. 진짜 잘 올렸어. 어렵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네, 뭐 다시 후반전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지난 개막전 맞대결을 다시 좀 떠올리게 할 만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네. 지난 개막전 때는 감독이 달랐죠. 스티브 쿠퍼였는데 쿠퍼. 쿠퍼가 그때도 전반전에 좀 내려앉았다가 후반전에 한 번에 라인 올리면서 토트넘 후방자원들을 위협했고 그러면서 동점을 만들어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도 반니가 이걸 참고한 건지는 몰라도 후반전 직후에 가져갔던 변화가 잘 통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휘스를 불자마자 높은 위치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토트넘의 후방 자원들 그러니까 소유권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언급을 할 게 압박을 프레싱과 체이싱으로 나누거든요. 체이싱은 뭐죠? 프레싱은 압박이니까. 네. 이게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프레싱을 먼저 설명드리면 프레싱은 상대를 특정 방향으로 몰거나 나쁜 패스를 강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이 선수에게 조금 긴장감을 좀 네. 압박 가두리 들어온다. 양식하는 거네. 그래서 공을 이상한 데로 버리거나 뭐 이런 나쁜 경우도 패스를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있고. 근데 이제 체이싱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위해서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레스 같은 경우는 나쁜 패스를 유도하는 거고 네. 체이싱 같은 경우는 상대의 공을 뺏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쵸. 근데 이번에
이 레스터의 반니의 레스터가 가져갔던 전방 압박 시스템은 거의 체이싱에 가까울 정도로 초반에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프레싱과 체이싱을 할 때는 압박이 좀 어떻게 달라지나? 프레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가 1차 저지선 내지는 약간 몬다고 하죠. 그래서 뭐 오른발 선수한테 왼발로 패스하게끔 유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패스가 약한 선수한테 볼이 좀 주도적으로 가게끔 유도를 한다던가 좀 그렇게 간접적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거라고 하면은 체이싱은 이날 레스터처럼 그냥 들이박는 거죠. 뺏는다 이러고.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싸움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더 체이싱에 또 가까운 네.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술판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4-4-2 대형은 유지하되 높은 위치에서부터 토트넘의 후방 자원들과 동일한 숫자를 활용하면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도 그냥 동일하게 가져가려 했던 토트넘 입장에서는 후방 자원들이 계속해서 느린 템포 안에서 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왔고 너무 쉽게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기다 보니까 레스터의 전방 자원들에게 기회가 그래도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체이싱을 해도 되는 팀이에요. 이게 되게 리스크한 전술이기는 한데 토트넘이 올 시즌을 보면은 약간 깜냥에 앉는 후방 빌드업 많이 시도하거든요. 뭔가 갑자기 포스터한테 패스 시킨다던가 아니면 아치그레이나 뭐 스펜스한테 계속해서 빌드업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런 약점들을 레스터가 어쨌든 인지를 하고 얘네는 그냥 들이박으면은 뺏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토트넘 선수들의 어느 정도의 질적 향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독은 또 이런 선수를 원한다기보다는 성장 가능성 있는 선수를 좀 더 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전술적으로 이걸 커버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뭔가 토트넘 경기 리뷰를 할 때 후방 빌드업에 대한 전술적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상대의 압박에 대한 맞춤 전술 이런 걸 언급했던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사실 전술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느낌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선수 탓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템포가 느려요. 후방 빌드업에. 그러면서도 자원의 숫자가 적어요. 후방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하게 전방 압박 들어오면은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다. 네. 좀 꼬이고 꼬인 문제들도 좀 많아진 토트넘 같아요. 그리고 뭐 킨스키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대본에는 안 적어놨는데 제가 이 자료 조사를 따로 그렇게 깊게는 안 했지만 킨스키의 롱패스 비율도 최근에 좀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 비카리오가 했던 것처럼 후방 빌드업을 그러니까 짧은 패스를 진행할 때의 킨스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너무 이 후방 빌드업을 느리게 진행하고 적은 숫자로 진행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발밑 좋아서 그렇죠. 그냥 데려온 바로, 건데 네. 이걸 뭐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지금 찾아봐야겠지만 네. 있다면 이거는 정말 팀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위치에서부터 공을 빼앗기다 보니까 수비수들과 공격수들이 직면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레스터가 정말 빠르게 역전을 성공했죠. 이게 진짜 몇 분 만에 48분인가? 뭐 바로바로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46분에 한 골, 50분에 한 골 이렇게 두 번 들어간. 그렇고 일단은 뭐 포스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변화에 큰 의미를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변화를 주지도 않고 확실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동화 반복이지만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안 자를까? 결국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뭐 사실 이 인터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기자분들이 조금 조사한 바로 의하면 확실히 이전에 있었던 감독들을 다 선수들이 감독을 원치 않았을 때 잘라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했는데 사실 이제는 이 기조보다는 반대 감독을 좀 믿어주다의 형태로 좀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술적인 포인트에서는 봤을 때 뭐 매니저먼트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경기 전술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너무 실망이 큰 감독인데 데리고 간다는 게 참 최고의 식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포스테코글로한테 이번에 더 실망했던 거는 안 간절해 보였어요. 승리를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내용을 조금 더 진행해보자면 역전을 한 뒤에 레스터는 그냥 바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래야지. 네. 그래 되지. 더 뭐 추가골을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토트넘의 후방 자원들을
뭐 역습을 노린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엄청 끌었습니다. 그 경기 내용 자체도 스톨라르치크가 골키퍼였는데 이날 굉장히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옐로 카드 한번 받았죠. 옛날 봤죠. 그러고 뭐 계속해서 넘어지는 장면들도 나왔고 실제로 다친 선수들도 있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그 월드컵 시즌 2022년에 추가 시간 한창 많았던 한참 많을 때 시즌이잖아요. 그때였으면은 거의 한 15분 20분 줬을 정도로 진짜 시간이 많이 끌렸어요. 사실 이 반니도 이렇게 내려선 게 네. 이기려고 내려서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간절한 거잖아요. 이거 이기려고. 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끝까지 좀 똑같은 패턴으로 좀 경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양민혁이라도 내보냈어야지. 그렇죠. 이게 이기든 말든 그러니까 이기려는 간절함보다는 이기려면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반니처럼? 그러니까 반니는 어쨌든 간에 변화가 좀 늦긴 했어요. 좀 늦은 시간에 교체 카드를 활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수비 숫자도 늘리면서 이게 옳은 방향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노코디가 이렇게 후방에서 있을 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은 어쨌든 간에 수비 숫자 늘리면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근데 포스텍은 50분경에 가져갔던 변화가 두 개 다 어떻게 보면은 부상으로 인한 교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강제로 가져갔던 교체인 거죠. 이거를 제외하면은 후반 추가 시간에 랭크전 하는 게 끝이에요. 선수가 아무리 없다 해도 네.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전술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선수가 없으면 이제 선수의 배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라인의 변화를 좀 주면서 어느 정도의 경기 컨트롤을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뭐 랭크셔나 뭐 이런 선수들 내보내는 게 전부인 것도 있고 정말 뭐 한국 선수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양민혁이라도 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공격수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선수단 사기 생각해봐서면은 이렇게 후반 추가 시간까지 이렇게 끌어가면은 우리 또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유스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고 동기부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전술적인 교체라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홈에서 7연패 중인 레스터 못 이기면 누구 이길 수 있나요? 없죠. 소튼? 거기는 안 돼. 거기한테 지면 이제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정말 저는 사실 이렇게 지면 선수들 사이에서도 사기가 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불화설 얘기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믿어주려는 거지? 정말 이 감독한테 무엇이 보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무리뉴한테 맞춰주고 뭐 콘테한테 맞춰주고 그 되게 좋은 감독들이 넘어가는 감독들이 심지어 누누도 지금 노팅엄에서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타이밍 다 놓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축구적으로는 정말 능력이 없는 감독 이제 단 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15등이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더 부정적인 기록이 15위인데 자신들보다 밑에 있는 팀들 해봤자 5팀이긴 해요. 이 5팀을 상대로 소튼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게 모두 승점을 드랍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제 앞으로 남은 팀들이 자신보다 위쪽에 있는 팀들이라고 네, 표현할 그렇죠. 수 있겠죠. 에버튼, 레스터, 울버햄튼, 입스위치 상대로 1승 2무 3패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토트넘이 11월 24일에 맨시티 상대로 4대0 승리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토트넘 살아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리그 승리가 소튼전밖에 없어요. 다 비기거나 다 지거나. 지금 이럴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이번 경기를 지면서 에버튼이 한 경기를 덜 했는데도 한 점 차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버튼이 리버풀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뒤집힌다 하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처져 있으면은 사실 온몸 비틀기를 했어라도 오늘 경기를 이기려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그라운드 빅풋에서 제공한 이제 토트넘하고 레스터 시티의 스탯도 있거든요. 스탯도 있고 이 에버리지 포지션도 있는데 뭐 볼까요? 뭐 스탯 볼까요, 우리? 스탯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탯 봅시다. 뭐 스탯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에서 볼 수 있었듯이 뭐 경기를 지배했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뭐 점유율도 높고 슈팅도 많고 유효 슈팅도 많았어요. 근데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슈팅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 XG 값 자체는 레스터가 더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필드 틸트 역시도
점유율에 비례해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후반전에 레스터가 완전히 내려앉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을 얻었을 때도 그냥 버리거든요. 공을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 틸트가 58대 41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토트넘의 점유율이 그다지 영향가 있지 않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후반전에 이제 레스터가 반니의 선택이 내려서고 공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필드 틸트를 보면 이거는 뭐 레스터의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왜냐면 레스터와 토트넘의 데이터를 같이 합산해서 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토트넘이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압도했다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죠 사실. 토트넘이 매우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는 41.2%나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봐요. 레스터가. 근데 이게 결국 토트넘이 못했으니까 레스터가 그냥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이런 스탯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은 좋은 게 없다. 영양가도 다 떨어지고 매니저먼트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지표 하나 없는데 부상도 많고 경기도 다 지고 스탯도 안 좋고 정말 포세글로 감독은 이 60.9라는 점유율만 보고 우리가 지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토트넘의 부정적인 포인트가 말씀해주신 XG 값에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기대 득점이라는 게 저는 그래도 공격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는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물론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살펴보면은 소튼전 이긴 이후에 리버풀, 노팅엄, 울브스, 뉴캐슬, 아스날, 에버튼, 레스터 이렇게 리그 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울브스전을 제외하고는 XG 값에 다 졌고요. 그리고 그 진 경기들을 살펴보면은 다 0점대 후반, 1점대 초반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다득점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다고 해도 포스테코글루가 말하는 그 우리가 공격적으로 지배했다, 우리가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런 말들이 사실 다 그냥 개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런 지표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득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실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실점이 많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1점 차로 경기들이 다 맞아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특이하게 이 순위 대비 그 득실이 좋아요. 플러스 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15위 팀이 플러스 9하기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마이너스 한 11위 때까지만 넘어가도 한 0대나 마이너스 때 넘어가는데 15위 팀가 득실 플러스 9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노팅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포세글로 감독이 봤을 때 우린 골도 많이 넣고 한데 우리가 수비가 좀 안 좋아. 지금 상황 봐봐. 반더벤, 로메로 다 빠졌잖아.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뭐 XG 값도 그렇고 이런 결국에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점유율, 뭐 득실 이런 거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세부적인 데이터들만 좀 살펴봐도 이 팀이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 좋은 퀄리티의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인가라 했을 때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저희가 득점왕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순히 골 숫자도 보지만 저희가 골 순도 이런 것도 많이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팀 간의 골 순도를 말하는 게 저는 득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9인데 지금 15위로 장담할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스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길 때 그냥 5대0으로 이기고 1대0으로 10경기 지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네. 그냥 그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트넘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보드진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냥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딱 이 정도예요. 그냥 저는 오히려 포세글로 감독 잘못이 없다. 그냥 능력이 안 되는 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포세글로 감독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보드진이 이상한 판단을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내려서 콘테를 믿어주면 콘테를 믿어주던지 무리를 믿어주면 무리를 믿어주던지 한데 이거는 조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포세글로 감독은 그냥 한계가 드러난 감독이고 그러면 잘라야 되는 게 보드진인데 이걸 못 자르고 있으니 무슨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레비의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토트넘의 경기 결과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도 이렇게 봤는데 뭐 우리 토트넘 얘기도 좀 길게 했으니까
한 반면 레스터시티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네,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경기를 승리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좋지. 강등권 팀 하나 이렇게 끌고 내려왔는데.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강등권에서 순위에서 탈출을 했죠. 17등으로 울버햄튼을 제치고 17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사실 이번 경기에서 앞서 언급했듯 레스터가 잘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딱 토트넘이라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언급했듯이 아예우나 뭐 해리슨, 보비 리드 같은 자원들의 퀄리티 이슈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부오나노테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장면이나 기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보다는 네. 조금은 이거를 포인트 삼아서 반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경기 전에 뭐 기록을 하나 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경기 더 졌으면 아마 팀 최다 연패 타이였을 거고요. 2경기 더 졌으면 갱신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토트넘이 이거는 보약을 한번 먹여줬다. 그냥 불명예 기록을 쓰지 않도록 한번 배려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레스터 시티 그리고 감독에게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승리에서 그치지 않고 확실히 분위기 반등을 이뤄내지 않으면은 지금 강등권 경쟁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도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7연패하는 동안 1실점 그러니까 2실점 이상 계속해서 허용해 왔었고요. 2실점. 네, 그리고 이번에 7연패를 하는 동안 이번 경기에서 첫 두 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득점 이상은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군요. 네, 2득점 이상 기록하지 못했고 7연패 동안 1실점 이상 허용해 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2골 넣고 실점 하나 하면서 승리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희가 두 경기를 이렇게 길게 하긴 했는데 이 결국에 자꾸 토트넘이 사단이 나면 안 되는데 네. 자꾸 분량 조절을 자꾸 실패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토트넘 때문에 얘네가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토트넘 얘기하지 말자 하고 항상 해산을 하거든요. 네. 다음 주에는 토트넘 얘기 안 해도 된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저희 둘은 토트넘 레스터인데 토트넘 얘기를 왜 해요? 라고 하고 집에 갔는데 경석이 형만이 유일하게 토트넘 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 경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 이게 질 거라는 생각도 안 해본 경기라서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계속 하긴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답답합니다. 네, 한번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네, 끝내야겠어요.